버려지는 맥주와 식혜 부산물을 활용해 식품 부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계신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분도 좋고 또 영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짧지만 여러 가지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푸드 업사이클링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 회사 사례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푸드 업사이클링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버려지는 음식물 또는 부산물에 대한 이런 팩트를 좀 집어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 또는 부산물, 우리가 막연하게 큰 이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큰 이슈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는 지금 생산되는 모든 음식물과 부산물을 활용하게 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음식물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물과 음식물이 버려지면서 다양한 환경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음식물로 인해, 부산물로 인해 약 10%의 오존가스 그리고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버려지거나 활용이 되지 못하는 부산물이 만약에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와 그린하우스 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할 필요는 없죠.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 드라다운에 따르자면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 이제 부산물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한다면 세 번째로 효과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가진 키 팩트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간략하게 푸드 업사이클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푸드 업사이클링 굉장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푸드 업사이클링 용어 자체가 저희가 이제 리아베스트가 2019년도 말에 회사를 창업하면서 처음 말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컨셉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운사이클링, 그리고 두 번째는 리사이클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사이클링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기존에는 업사이클링을 그러면은 이제 비식품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타이어를 가져와서 이 폐타이어로 저희 이제 공사장 가면 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다운사이클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타이어를 가져와서 이제 어느 정도 드레스업만 하고 또 이제 좀 파인 부분을 좀 메꾸기만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면 이건 리사이클링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게 되니까. 하지만 이 폐타이어에서 특성 거무 추출물과 이제 화장품 원료를 쓸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추출해서 고부가치 원료로 만드는 거는 업사이클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 한다면 그 가지 컨셉이 조합이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합쳐져서 기존의 가치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더해서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세상활이라는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난이 감자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슈가 많았죠. 저희 못생긴 감자들, 못생긴 수박들, 우리 생산되는 농식품의 20%가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식당에 못 올라오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렇듯 못난이 감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못생긴 감자를 이제 B급 제품으로 재활용하고 리패키징해서 상품화하는 것은 리사이클링 관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판매되는 못난이 감자가 200원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베터 포테이토, 합격 감자로 만들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밸류가 많이 높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못난이 감자를 가져와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감자에 내재되어 있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끌어내서 고단백 감자빵을 만들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기에
업사이클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ESG라든지 또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워싱, 그린 워싱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저희 못난이 딸기로 잼을 만드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C급 딸기의 원래 목적이 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 업사이클링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좀 있고 그리고 단순히 마케팅 루즈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러면 어떤 F&B 트렌드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나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부산물을 포함해서 3분의 1은 버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40%는 부산물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물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제품,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이 되는 모든 부가적인 제품들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팩트로는 우리가 2030년에는 버려지는 음식물이 초당 66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룸 기준으로 봤을 때 원룸을 하나 꽉 채우면 1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6개의 방들이 매초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큰 임팩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F&B 산업에 대한 향후 방향성 UN과 월드 푸드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 푸드 관점에서 지속성이 가능한 이런 대체 식품들을 제 앞서 말씀드린 풀먼 푸드나 디보션 푸드 같은 경우도 이런 대체 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듯이 서스테이너블 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업사이클링을 좀 해라.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부산물을 업사이클링 해라라는 거를 아예 시사점으로 내걸고 유엔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세 번째는 리듀스 헝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1명 중 11명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이 중 80%는 돈이 정말 없어서 음식을 못 드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써서 음식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이웃들은 배를 굶겨잡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처음에 푸드 업사이클링 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민명준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부산물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길래 저 친구가 저렇게 페이 어텐션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572kg의 부산물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70%는 환경 부담금을 지불하고 폐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야, 민 대표, 부산물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농업 많이 발전됐잖아. 부산물 업사이클링, 퇴비나 사료로 다운사이클링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특수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농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주고 싶어도 줄 곳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푸드 업사이클링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572kg의 수치를 다시 환산을 하자면 버려지는 모든 부산물을 우리가 국수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한 명 한 명에게 10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포텐셜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푸드 업사이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는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당연히 식품이 아닌 비식품 쪽으로 많이 업사이클링을 하셨어요. 뭐 이걸 가져와서 식품 원료라든지 커피 부산물을 가져와서 의자를 만들다든지 풀무원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두부르 비지를 가져와서 액자를 만들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최근 5년간 전 세계적으로는 non-edible에서 edible로 시프트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스, 잼, 스낵류, 가루, 건강기능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업사이클돼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푸드 업사이클이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말에 리아베스트를 창업을 했는데 저희가 국내 최초 또 아시아 최초의 푸드 업사이클 전문 기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아직까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기존의 식품부산물은 부가가치가 낮은 퇴비나 사료로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푸드 업사이클링 기업이 부재를 했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푸드 업사이클링을 많이 이끌어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칼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의 부속물로 쥐포를 만든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차원에서 아직까지 푸드 업사이클링을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원조차도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새정알 플라자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새정알 플라자조차도 푸드 업사이클링보다는 그냥 일반 업사이클링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시장에 대한 섹터에 대한 그런 활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민 대표는 그렇게 푸드 업사이클링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냐라고 본다면 대체식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들여다보면 대체식품은 도대체 왜 뜬다는 거야? 요새 뭐 디보션 푸드의 실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뭐 풀먼의 저희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CJ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대체식품이 뜨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몸으로. 오늘 요번 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체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뭔가 바꾸지 않으면 정말 환경이 안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내가 비건은 아니고 내가 비거니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환경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대체식품이 굉장히 빠르게 커가고 있고요. 그 섹터 안에서 푸드 업사이클링이 포함이 되고 있고 푸드 업사이클링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CAGR 5%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시장이고 그걸 견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식품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리고 대체식품을 먹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식품을 드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사실은 비건이라서 드시지는 않아요. 대부분 70%의 고객들이 대체식품을 드시는 이유가 친환경 때문에 드시거든요. 하지만 해외에 있는 업체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죠. 이 콩으로 만든 콩고기가 정말 친환경적일까? 이 콩이 정말 친환경으로 컸을까? 하지만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의 경우는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적인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제 지구인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서 본인들 그 고기 제품에 대체육 제품에 업사이클링 된 그런 현미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사례는 알겠고 해외에서는 어떤 푸드 업사이클링 사례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도 업사이클링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대표적인 기업 4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뒤에는 하나가 더 있어서 한 5개 되겠는데 리그레인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버려지거나 저부가치 활용되던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하는 업사이클링해서 에너지바를 만드는 저희랑 비슷한 회사이고요. 펍 팬트리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착즙 주스를 짜고 남은 뭐 당근의 부산물이라든지 뭐 양배추 부산물을 가지고 와서 기능성이 높은 그래놀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네타리안 같은 경우는 짜고 남은 해바라기 씨를 업사이클링해서 고단백 가루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못생긴 바나나를 남미에서 수입을 해서 초콜릿을 입혀서 포타시움이 높은 기능성 스낵으로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업체들이 푸드 업사이클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정부 차원, 유은 차원, 그리고 검 국가적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얘기하고 싶은 업체는 바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바나나가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2012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푸드 업사이클링계에서 이제 누가 리더냐, 누가 선두주자냐고 하면 바나나, 리그레인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회사입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는 지금 효율적인 서플라이 체인 관리가 굉장히 키 이슈였고요.
푸드 업사이클링 하면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부산물을 잘 수급을 하고 이거를 중간에 수급하는 과정에 퀄리티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기업이다 보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전반에 탄소 줄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테이크2라는 업체인데 테이크2 같은 경우는 맥주 부산물을 가져와서 대체 우유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2020년 3월에 런칭을 하였고 제품은 2021년 1분기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이크2 제품을 마시고 계시고요. 실제로 AB 인베브라든지 다양한 외국계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푸드 업사이클링 쪽에서 사실 대체 우유를 되게 주목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대체 우유를 만들고 나면 대체 치즈, 대체 버터, 대체 요거트로 사업 확장이 용이하기에 푸드 업사이클링에서 단순히 이제 기능성 제분, 그 다음에 것을 만들어내는 이 회사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리아베스트 사례를 살짝 섞으면서 제가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푸드 업사이클링의 가장 엔드게임이 뭘까요? 라고 다들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푸드 업사이클링의 소위 말하는 엔드게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자원을 대량으로 채취를 하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대량으로 폐기가 되는 이런 1차원적인 FME 산업에서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기존에 폐기가 되거나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푸드 업사이클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중세시대나 그 먼 옛날 시조로 돌아가면 부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사과를 먹었을 때는 사과를 통째로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사과를 가져와서 가장 맛있는 당하고 탄수화물 추출해서 주스를 만들거나 잼을 만들고 부산물은 버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또는 부산물은 우리가 만든 잘못이고 우리가 치워야 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푸드 업사이클링이 필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베스트는 그러면 저 친구는 국내 최초의 푸드 업사이클 회사로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맥주, 식혜 부산물을 가져와서 푸드 업사이클을 통해서 대체 밀가루인 리너지 가루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맥주 식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콩비지 부산물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부산물을 업사이클링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무 부산물이나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답변은 근데 좀 상이할 수 있는데 기업가 입장과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시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시는 게 맞고 하지만 저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찌됐든 제가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에 한해서도 판매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스케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조건으로 부산물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량이죠. 어찌됐든 스타트업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는 건 많은 물량이 있는지. 맥주 같은 경우, 맥주하고 식혜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 외 제품들도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건 또 규제를 봅니다. 과연 규제가 있을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매실청을 기반으로 음료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매실 껍데기를 저희가 한번 업사이클링 하고자 했었는데 우리나라 규제상 매실 껍질에 농약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FDA 관점에서 업사이클링 못하게 규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규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업사이클링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맥주 부산물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규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맥주 부산물 여러분 어디에서 관리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식약처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세법이라고 해서 주류나 담배는 모두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맥주 부산물조차도 활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맥주 부산물이 알코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박에 한해서는 어찌됐든 사용하지 말아라. 이건 폐기물이다. 이렇게 됐던 걸 저희 샌드박스 규제를 통해서 풀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규제를 볼 때 규제가 있는지, 이 규제가 해결이 가능한지까지 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청결성이 세 번째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영양성분이거든요. 영양성분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맛이랑 영양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맛 같은 경우는 선호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첨가제를 태우면 어떤 맛없는 것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요즘 세대이긴 한데 영양성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또는 저칼로리는 원료 자체에 보유한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저희가 부산물을 무상으로 가져오지만 이 부산물을 저희가 공정을 태우고 또 이 부산물에 처리를 더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판매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제품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영양성분을 가진 부산물을 선정해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참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참치뼈를 한번 업사이클링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참치뼈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세스를 보니까 참치를 통으로 한번 삶은 다음에 이제 참치 살을 갈라내고 이 뼈를 한 번 더 끓여서 이제 또 첨가제 조미료의 원료를 쓰고 이걸 저희한테 주셨는데 영양성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양도 많고 규제도 문제가 없고 깨끗한데 기본적으로 영양성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제품화를 해봤자 소비자들이 살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향후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좀 영양성분이 부족한 부산물이라든지 청결성이 좀 떨어지는 부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기술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용기를 내주시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세션 끝나고 푸드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소맥 아주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1인당 연간 52리터의 맥주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2만 톤의 맥주 및 식혜 부산물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45% 정도만 퇴비나 사료로 다운사이클링이 되고 있고 나머지 55%는 돈을 주고 폐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니 연간 약 220억 원의 돈을 지불하고 맥주 부산물이 폐기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이러한 부산물로 다양한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을 시작으로 리아베스트는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2만 톤 대충 알겠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거냐라고 본다면 42만 톤의 부산물은 약 110만 톤의 탄소를 연간 배출시키기도 하고요. 이는 승용차 24만 대가 연간 배출시킨 양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24만 대의 수치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 수치랑 동일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강남에 등록된 모든 차량 수치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환경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례를 차원에서 계속 저희 회사 제품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부산물로 제품을 만들면 영양성분 되게 좋다라고 하지만 진짜 좋아?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는 원재료에서 가장 맛있는 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에 좋은 게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서 가장 맛있고 몸에 안 좋은 거를 저희는 먹고 있고 그렇기에 남아있는 부산물은 실제로 나쁜 것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짜고 남은 보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하고 식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가락을 해서 보리를 가져오고 이걸 한번 삶아서 짜냅니다. 이렇게 짜내서 맥즙이 짜 나오면 이 맥즙에 이제 쌀하고 홍시를 넣고 발효시키면 식혜가 되고요.
요 맥집에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키면 맥주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전반에 거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요 앞에 짜고 남은, 맥집을 짜고 남은 보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보리로 저희가 이제 기술력을 더해서 대체 밀가루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단순하게 밀가루 대체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다시피 밀가루 대비 칼로리는 한 30%가 낮고요. 단백질은 최소 2배, 식이섬유는 약 21배 정도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원가 경쟁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밀가루나 다른 제품들 평균 대비, 저 타이포네요. 평균 제품들 대비 30%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ESG 트렌드에도 굉장히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수치화가 굉장히 가능한 수치인데, 저희가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대체 원료를 사용한다면 1kg의 대체 원료가 약 11kg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 또 3.7톤의 물을 저감하기도 합니다. 또 3kg의 부산물을 저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저감하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론이고요. 현재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가장 큰 맥주 회사인 빙땅과 UN 그리고 에이섹이라고 해서 아셈의 이제 산하 기관과 함께 UN의 화이트 페이퍼를 등재해서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요 수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수치가 나올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의 부산물이 저부가스로 활용이 되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서 발생이 되는 탄소를 저감하는 저감 수치 더하기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밀을 키우고 밀가루를 만드는 전반에 걸친 탄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발생이 돼요. 밀을 키우고 또 이거를 운반을 해야 되고 이걸 또 공정을 태우기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탄소에 대한 저감 수치, 그리고 저희가 요 부산물을 가져와서 대체 원료로 만들어내면서 발생이 되는 부정적인 탄소 수치를 더하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식자유 맥주 부산물 그리고 콩비지 부산물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소주 부산물, 막걸리 부산물,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부산물, 다양한 착즙 주스 부산물도 업사이클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콩비지 부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풀무원과도 이제 마찬가지로 콩비지나 다른 기타 부산물들 업사이클링 하는 부분을 최근에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업체들이 푸드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처럼 스타트업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 제품만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부산물을 업사이클링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맥주박을 기반으로 한 리너지 플라워, 그래서 기본적인 대체 밀가루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부산물들을 첨가해서 리너지 플라워 프로, 파이버 이런 식으로 좀 기능성을 추가한 대체 제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맥주 부산물과 들기름 부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대체 우유를 저희도 요번 연말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좀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이제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 대부분의 부산물은 곡류 기반의 부산물들은 대부분 제분가루로 이제 가루로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체 밀가루로 활용하기도 하시고 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첨가제로 활용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면류, 생지, 빵류, 스낵류, 냉동피자 이런 제품들도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뚜레쥬르 카페를 가시면 푸드 업사이클링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랑 저희 리아베스트랑 콜라보해서 최초로 만든 푸드 업사이클링 빵들도 나와 있고, 다음 달에는 미스터 피자랑 같이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한 비어 피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높은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비맥주랑 탄탄한 협업 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페인 포인트가 명확하셨죠.
이렇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ESG가 대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 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이라든지 또는 고부가치 제품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사실은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더 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2050 넷지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즉 2050년에는 발생시키는 탄소보다 저감시키는 탄소가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원단위 싸움을 합니다. 제조 원가 1원, 2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그런 호불호도 갈리고 또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고투마켓 전략이 바뀌는데, 이 2050 탄소 넷지로 때문에 탄소를 모니터링하는 설비를 또 추가로 돈을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설비를 들여서 탄소를 저감시켜야 되는 부분이 카펙스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큰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100억, 200억 투입한다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100억, 200억 쓰면 뭐 나쁜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100억, 200억 원은 감가상각으로 다 제조 원가에 묻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연간 20억 원씩 감가상각이 나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조 원가에 묻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푸드 업사이클링 하면 어떨까, 오비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탄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kg에 11kg이 아니라 우리가 부산물 제공해주는 관점에서 또는 사용하는 관점에서 일부라도 클레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로 윈윈의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비맥주랑 콜라보한 에너지바를 출시하기도 하였었고, 최근에는 이제 쿠킹 클래스라든지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AB 인베브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B 인베브와의 콜라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업체한테 이제 협업을 제안도 받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서스테이너블하게 릴레이션십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가루를 사용했을 때 대충 또는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라고 대충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뭐 ESG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강연 다니면 대표님 ESG 워싱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할 때는 ESG가 없었기 때문에 ESG 워싱은 아니고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가성비, 말 그대로 저렴하지만 굉장히 높은 영양성분을 줄 수 있는 거, 요 두 가지랑 알고 보니까 친환경, 선한 소비라는 건데, 초반에 제가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당했었어요. 뭐 투자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근데 저는 역으로 물어보죠. 우리가 같은 제품을 사는데 원가도 저렴하고 거기다가 영양성분도 뛰어난데 알고 보니까 친환경이야. 도대체 당신이 사지 않을 이유가 뭐냐? 라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챌린지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게 생각해 주시고, 최근에 밀레니얼스가 저희의 주 소비층이 되면서 이분들은 단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사고 싶어 하시고 뭔가 좀 공공의 선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족시키고, 또 최근 사회적인 이런 이념이 많이 바뀌어서 푸드 업사이클링 섹터가 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ESG의 F&B 산업에서는 그래도 ESG를 좀 잘하는 기업이다, 잘하는 스타트업이다 라고 해서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소비자 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들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스타트업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사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참고로 리아베스 같은 경우는 반기에 한번 현대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제가 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들이 이런 에그타르트, 치킨 텐더, 핫도그, 약과, 스낵, 아이스크림, 라떼까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보시면 저희 제품이 색깔이 조금 진한 부분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밀이 아닌 보리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좀 하자면 제가 5분 정도 좀 빨리 일찍 끝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성공의 정의는 단순하게 매출이 얼마야, 단순하게 제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얼마만큼 만들어냈냐가 스타트업의 성공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쿠팡 로켓, 이제 이 쿠팡이 없으면 배송을 어떻게 받을까 상상도 못하지 않으시잖아요. 컬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카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올드했던 렌트카 사업을 잘 레노베이션해서 소비자 니즈에 맞게 언디맨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말 큰 사회적인 변화를 이룩해냈고, 리아베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를 일궈내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푸드 업사이클링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푸드업 사이클에 대한 토픽은 생소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신 민명준 대표님 강연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전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아베스트의 푸드 업사이클링은 일반 식품 제조 공정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반적인 식품 같은 경우는 원재료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어요. 그 리스크라는 게 이제 미생물하고 퀄리티에 좀 직결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부산물 같은 경우는 한번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콩비지나 이제 뭐 맥주 부산물을 예를 들자면 한번 짜고 나오기에 굉장히 뜨겁고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 이런 미생물을 잘 컨트롤하면서 제품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특히 리아베스트의 푸드 업사이클링 공정의 핵심은 크게 저희가 이제 제품을 수거를 하고 이제 부산물을 수거를 하고 세척을 하고 탈수를 하고 건조를 하고 분쇄를 하는데, 분쇄하는 곳하고 이제 건조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혁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밀가루 공정 대비 공정이 한 80% 정도 효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면서 이제 다양한 살균이나 이제 멸균 효과를 통해서 퀄리티를 잡아내는 부분이 일반 제조 공정과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질문자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식품영양 전공하고 있는 곽윤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웬만한 다 리사이클링 제품이나 업사이클링 제품이나 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던 어찌 보면 버려지는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불편함, 거부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푸드 업사이클링 섹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비자 인식 개선이거든요. 특히 소비자 인식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는 거는 해소를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거나 내 충족감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친환경 그 가치 하나만으로 뒤엎을 수 있냐라고 본다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성분이나 또 이런 가성비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지금 질문 주신 말씀은 조금 더 마케팅 영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아베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소위 그런 말이 있거든요. You cannot boil the ocean. 그래서 바다를 끓인다기보다는 저희는 특정 세그멘트에 집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세그멘트는 밀레니얼스고, 그 안에서 친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타겟팅된 그런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의 팬들을 만들어서 팬덤을 형성을 하고 이 팬들을 통해서 매스로 가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노블하고 좀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가 있는 제품들은 어쨌든 사회적인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팬덤을 잘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게 소수일지라도 로열한 팬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명준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